자, 1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3주차에서는요, 일단 문제 배경 및 중요성 기술이라는 토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론의 기술 이런 부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항상 우리가 뭔가 글을 쓰거나 창작을 하려다가 보면은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맞아요. 서론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 배경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나열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할 때 시작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빈 페이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기 이제 HCT 구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제 이제 Y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Y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왜? Why so? So why? 이렇게 한 3번 정도 막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게 왜 필요해? 필요한 이유를 자꾸 생각하고 한 번 더 why so?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왜? 그다음 so why?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서론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ACT 구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글을 쓰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키워드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AI한테 서론을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잘 쓰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면서 우리 뇌는요, 하나가 뭐 써져 있는 예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금방 그거에 대한 연산작용을 통해 가지고 인지를 하고 그거에 다 관련된 연관된 어떤 글들을 잘 써낼 수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지능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샘플이 있고 방향성이 잘 주어지면 얘도 잘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 인간보다 수만 배, 수백만 배 더 빠르겠죠. 수천만 배일까요? 그 정도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서 기자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널리스트, 논픽션 작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글쓰기의 고전, 글쓰기, 생각쓰기를 비롯해서 공부가 되는 글쓰기 뭐 이런 책을 하셨던 윌리엄 진서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문장은 독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 잡고 두 번째 문장은 끌고 가야 된다. 멱살 잡고 끌어간다는 말을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실제 멱살 잡고 캐리한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혼자서 막 끌고 가는 경우를 그런 말을 쓰고 있죠. 혼자서 중심이 돼가지고 팀을 이끌어가고 할 때 뭐 멱살 잡고 캐리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서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단 빈 페이지 증후군을 한번 극복해보자. 이게 사실 어려워요. 처음에 뭔가 채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잘 되는데 시작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인지과학적에서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한 서론 공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HCT 구조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AI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불편하고 귀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빨리 쓰게 하고 이러는 거는 공동 저자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실전 글쓰기 프롬프트 여기서 이제 10개를 들어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전을 가지고 AI와 함께 협업을 하고 이런 빈 페이지 중에서 벗어나는 법을 극복하는 법을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독자를 끝까지 읽게 만드는 매력적인데 서론의 이제 어떤 임팩트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딱 나왔을 때 서론만 보고 목차 보고 약간 카피를 보고 사람들이 읽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책들도 맞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혹이다 H가 훅이거든요. 훅 이렇게 확 후크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낚아채는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보죠.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론을 강력하게 만들지 못하면 이제 아무도 읽지도 않고 컨텐츠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 컨텐츠도 초반에 어떤 강력한 게 없으면 사람들이 또 영상을 시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를 끝까지 읽게 만드는 어떤 매력적인 서론, 인트로덕션을 만족하는 것을 만들어보는 것, 완성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오늘 추워서 그런가? 자, 그래서 일단 서론의 구조는 이렇게 컨텍스트, 세시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삼각형 구조를 우리가 설계하는데 이게 뭡니까? 마케팅에서 쓰는 마케팅 퍼널이라고 그러죠. 이제 깔때기를 이렇게 그림이 여기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화살표 깔때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막 담잖아요. 담아가지고 넓게 시작해서 좁게 나가는 구조, 깔때기 구조 있죠. 뒤집어진 깔때기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마케팅의 퍼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서론은 넓게 시작해서 좁게 끝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자를 내 주제로 안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주위에 있어 주의를 끌 수 있게 좀 브로드한 게 가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흥미를 느끼게끔 하는 거잖아요. 훅은 그래서 왜 읽어야 하는가? Y 쪽이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읽어야 되는데 상황을 딱 설명해 보면 무슨 상황인가 흥미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게끔 만드는 거고 이때 이제 그래서 왜 읽어야 될까? 무슨 상황이지? 하고 딱 보니까 그래서 핵심이 뭔가 하면서 이제 이 주장을 딱 내세우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서론으로 멱살 잡고 캐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입니다. 자, 그래서 훅은 일단 미끼라고 그러죠. 미끼. 낚시 바늘에 낀 미끼. 독자의 사로잡는 첫 문장. 자, 이런 게 이제 카피라이터들이 예전부터 했던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카피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마케팅 기획하고 광고 기획회사, 광고 기획에서는 카피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경력이 10년 정도 되고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 만들어내는 이 카피 자체를 이제 어느 정도 고수의 경지라고 얘기하고 카피라 불러줬었어요. 거기서 이제 카피에서 더 올라가면 뭡니까? 이제 CD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란 말을 썼죠. 카피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재무부터 환경 그리고 컨셉부터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 세계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뭡니까? 디자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다 알고 그 어떤 잡학을 박학다식한 거를 디자인에 담는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CD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기획에서 CD를 했다 그러면 이분들의 보통 하는 이런 카피라든가 디자인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비싸고 금강기획 옛날에 있었던 제일기획, LG, 에듬 이런 데 있죠. 지금도 있는데 이런 데에 이제 CD가 된다라는 건 그게 이제 임원의 세계잖아요. 임원과 동급인 세계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그쪽 부분도 한 10% 상위 10%야. 1% 2%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도 보통 1, 2%가 임원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그러면 그 첫 문장을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년 플라스틱 800만 톤이 바다에 버려진대. 뭔지 모르지만 호기심 가죠. 그럼 잠깐만 호기심 냈잖아요. 800만 톤을 가면 바다가 오염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 당신의 직업이 5년 안에 사라진다면 자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이런 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후크가 썸네일로 많이 들어가죠. 썸네일을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클릭하게 만들 것이냐 이 기술이 되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썸네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A/B 테스트 할 수 있게 올릴 수 있거든요. 요거 노출시켜보고 요거 노출시켜보고 요거 노출시켜보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많은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발적 질문으로 5년 안에 사라진다 누르고 보고 싶죠. 그죠?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짧은 스토리로 2025년 어느 날 김대리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공감이 가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미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락을 제공해. 우리가 AI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다. RTCF 즉 롤, 태스크, 컨텍스트였죠, 그죠? 맥락, 컨텍스트, 포맷인데 문제가 발생한 배경과 중요성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왜 지금인가? Why로 설명하고 있죠. 왜?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무직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동화를 뭐라고 합니까? 어떤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직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에이전트 안에는 워크플로우가 들어가 있고 어떤 한 사람이 일의 프로세스를 녹여가지고 AI가 패턴을 분석하고 이거를 반복되는 일을 수행해서 자동화시키는 개념인 겁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사실 그래서 화이트 컬러들이 이제는 화이트 컬러 노동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늦게까지 야근하고 성실하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 싫어하는 거죠. 왜 넌 쉬지도 않고 왜 쓸데없이 야근해가지고 회사에 피해를 주냐. 근데 어떤 사람은 AI를 자동화 시켜가지고 뭐 1시간 만에 일을 끝내고 다른 거 찾아서 더 하고 커피 시간도 누리고 자기가 일찍 퇴근도 하고 이런 게 옛날 같았으면 배짱이 같은 거라 싫었는데 요즘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고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더 맞겠죠. 근데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적응 못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교육의 필요성이 들고 있다. 문제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시스 주제문을 적게 되는데 이거 앞에서 보세요. 이제 훅을 던져가지고 미끼를 던지고 맥락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주제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본 보고서는 예를 든 겁니다. AI 리터러시 교육이 직무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솔루션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뭔가 딱 끌리죠. 자, 그죠?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 서론에서 아까부터 뭐 이렇게 훅 미끼를 던져가지고 질문이나 통계를 가지고 맥락을 제공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딱 정확하게 주제문을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보고 호기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좋은 샘플, 좋은 인트로덕션인 그 논문이라든가 어떤 보고서라든가 책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뭐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예시로 사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OCR 기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AI가 그걸 보고 패턴을 다 인식을 하거든요. 형식과 패턴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AI 함께 쓰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 코라이팅이 하셔야 돼. 함께 써야 돼요. 고스트라이팅은 뭐죠? 내가 안 쓰고 얘한테 모든 걸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의지가 안 들어가 있고 AI가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표절률이 높게 나올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넣지 않으면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뭐 초안을 작업해서 또는 이제 참고 자료를 넣어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결과값을 미리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해서 AI한테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AI가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죠? AI는 제가 첫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구성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그리고 어떤 결과값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무슨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프롬프트를 줬을 때 AI는 가장 잘 일을 해요. 즉 인간이 방향성과 결과값을 다 예측해가지고 AI한테 단순하게 글 쓰는 일이죠. 옛날에는 글 쓰기가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AI는 잘하니까 글을 세워가지고 디테일화 시키고 또 고도화 시키고 혼자 썼을 때보다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고스트라이팅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다수 AI를 쓰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걸려요. 고스트라이팅에서. 자, 그래서 이제 AI는 대필 작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면 블루프린트 거기서 뭐 그 환경 영향 평가부터 건축물 구조부터 거기 뭘 쓰고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언제까지 그리고 거기 재료비는 얼마고 뭐 이런 그 기능 장은 몇 명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외벽 어떻게 이런 모든 게 다 그게 포함돼 이게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 블루프린트는 핵심적인 요약을 모든 걸 다 해놓고 방향성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공사한테 맡겨 시공사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맞죠? 약간 이게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건축가처럼 AI를 써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스트라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AI 창작물이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기 위해서 내가 많이 고민하고 내가 이걸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목차도 내가 짜봐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값도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내가 참고 논문도 찾아가지고 넣어주고 그게 맞는 샘플도 넣어주면서 내가 서론에 대한 훅도 고민해보고 이러면서 AI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써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저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구조를 잡아줘.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 거죠. 그죠? 확장하고 다듬을 때 이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AI의 편집자나 아이디어 뱅크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AI는 문법을 잘하잖아요. 인간은 근데 문법이 서툴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AI한테 좀 수정하게끔 하면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럼 AI와 함께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실제 실험하는 영상은 실습하는 영상은 또 별도 영상으로 제작할 거니까 자세한 거는 그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훅 생성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너는 이제 우리 항상 RTCF 항상 명심하시면 됩니다. 너는 베스트셀러 작가야. 그래서 내 주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독자의 호기심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첫 문장 3가지를 제안해줘. 그래서 1번 충격적인 통계형, 2번 질문형, 3번 스토리텔링형. 자, 이렇게 딱 구조에 대한 주제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잘해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뭐 이거 10가지도 할 수 있고요. 각각 10개씩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AI와 함께 마음에 안 들면은 좀 더 바꿔줘. 아니면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자료를 주면서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 요약하는 거, 배경을 설명할 때, 자, 이 문제는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이제 원격 근무 확산에 따른 소통 단절.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요즘 사실 이제 코로나가 바꾼 문화가 뭐죠? 사람들이 혼술을 하고 혼자서 밥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원격, 그러니까 어떤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세대가 바뀌기 시작했죠. MZ 세대가 팀장들이 되면서 어떤 게 생겼습니까? 그때부터 회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도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하게끔 하고 있고 회식도 없어지고 회식 문화도 바뀌었죠. 이제 저녁이 아니라 낮에 문화를 즐기거나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저런 레스토랑 같은 데가 술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시간을 간섭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됐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소통 단절로 가기도 하고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 3년간 사회적 변화나 트렌드를 포함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3문장으로 요약해줘. 그러면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세스 선언할 때 내 해결책. 자, 이거 여러분들 바꾸시면 돼요. AI 기반 회의 요약 틀이 왜 필요한지 주장하는 핵심 주제문을 작성해줘. 아이디어 바꾸셔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 A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B가 필수적이라는 구조로 명확하고 힘있게 써줘. 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줬죠. 샘플을 주게 되면은 훨씬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인데 아웃라인 빌더예요. 그래서 구조를 짤 때 주제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앱. 이게 그래서 이 주제로 A4 한 장 분량의 제안서를 쓰려고 해. 서론, 본론에는 문제, 해결책, 기대효과, 그리고 결론 구조로 상세 개요를 짜줘. 각 세션에 들어갈 핵심 키워드도 추천해줘. 자, 되게 중요하죠. 제가 보면은 내가 어떤 주제를 줬고, 그죠? 얼마큼 쓰는지 제안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약하죠. 그 다음에 서론 넣고 본론, 문제, 해결책, 기대효과 순서를 하다가 정확하게 구조를 줬죠. 결론 구조를 해서 상세 개요를 짜달라고 했어요. 각 섹션에 들어갈 핵심 키워드도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정도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AI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정리를 하고 어떤 주제도 정해가지고 구조화를 이게 스트럭처라이즈라고 그러죠. 구조화 시켜가지고 하지 않는 한 AI는 고스트라이터, 대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GPT 킬러나 이런 데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톤 앤 매너 수정하는 건데요. 내가 쓴 초안을 이렇게 주는 거, 초안 붙여놓고 보수적인 투자자가 읽는다고 가정하고 더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비즈니스 톤으로 수정해줘. 이런 거 되게 잘하겠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객관적인 느낌을 살려줘.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어도 어렵잖아요. 일반어하고 비즈니스 언어하고 뭐 소통 언어하고 다르고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 언어랑 비즈니스 언어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하고 또 PT할 때 어떻게 합니까? AI가 훨씬 잘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 아날로기 만들기인데 내 기술적 솔루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예시를 든 겁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이 기술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찰떡 같은 비유 하나를 만들어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투명한 유리상자 투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예시를 우리가 쓰는 이 AI한테 약간 단어장처럼 넣어가지고 이런 단어를 주로 써서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단어를 비유하면서 써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스 프레임워크인데요.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problem, agitate, solution이에요. 이게 이 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써달라고 하게 되면 problem, 자 매일 아침 옷 고르나 지각하는 거예요. agitate는 뭐죠? 이 문제가 계속되면 겪게 될 스트레스와 사회적 평판 저하를 부각해서 독자의 불안감을 자극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거죠. 그럼 서론을 써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타이틀 뽑는 거예요. 내 프로젝트 잔반 줄이기 앱의 제목을 10개 지어줘. 그 직관적인 제목, 기능 중심으로 하고 감성적인 제목은 가치 중심으로 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은 클릭 유도하는 쪽으로 해달라.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해줘야 AI가 좋은 답을 줍니다. 다음에 이제 연결인데요. 논리적 흐름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 넣고 마지막 문장 넣고 중간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면 그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문장을 써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10번째입니다. 영문 초록 변환인 거예요. 이게 사실 초창기에는 막 영문으로 초록을 쓰라고 하면은 GPT 킬러에 막 거의 다 걸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영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쓴 내용들이 그대로 써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보고서의 공문 서론을 학술적인 영문 초록 스타일로 번역해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번역보다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적인 영문 초록 스타일로 다시 써달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송태를 적절히 활용해서 객관성을 높여라. 그래서 이제 공문을 넣어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AI 덕분에 이제 어떤 언어의 장벽이 없어졌죠. 너무 편한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 이 언어 때문에 사실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지금은 이제 내가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을 이거는 자주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엄청 앞으로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AI는 제가 3년 동안 써오면서 느끼는 건데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노가다를 했던 어떤 그 상황에서 부딪혔던 이런 경험들이 쌓이지 않으면 AI를 절대로 잘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매일 꾸준히 쓰면서 내가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해야 AI에 대해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보면 이렇게 문제 정의서 서론을 작성하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주차에서 배웠던 가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서론을 완성하자. 그래서 훅, 컨텍스트 이런 구조로 HCT 구조로 필수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 단계에는 이제 스텝 1에서는 프롬프팅, 그다음에 이제 에디팅을 하고 그다음 퍼블리싱 하는 거를 이제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AI의 한계가 있다는 거니까 AI가 작성한 서론에서 영혼이 없다고 느낀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보고 나의 기획에 당신이 추구한 구체적인 사례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고 설득력 부분에서 완성된 서론이 독자들에게 매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이 과제를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요약해보면요. 이제 3단 공식을 쓴다. 훅, 미끼를 던지고 컨텍스트, 맥락, 배경을 설명하고 이제 주제문을 쓰고 나서 이제 AI와 함께 협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집자이자 파트너, 그리고 이제 구조화를 먼저 시키라. 그래서 개요부터 잡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움직이는 진정성이니까 휴먼 터치, 공감력을 생각해서 작업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데이터로 문제 증명하기를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소개하는 구조가 이제 CER 구조입니다. Claim, 그다음 Evidence, Reasoning 구조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13주차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14주차 이론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또한 13주차 실습 영상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